Agile University. 뭐 일단 디파이에 대한 배경,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 섹터, 어떤 서비스들이 실제로 제공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보면 디파이가 뭐 정말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이나 뭐 인터넷에서 보면은 디파이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제 이 파이낸스긴 하지만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는 기존의 전통 금융 시장을 완전히 이제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말 실제 현재 현존하는 전통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뭐 공존할 수 있을까,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그런데 또 이제 힘을 실어주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정말 이제 시장이 상당히 이제 디파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그 배경을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의 가장 핵심이 되는 컴포넌트라고 할까요? 그 핵심 요소는 바로 블록체인 기술에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고 있고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크립토 커런시, 뭐 크립토 에셋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뭐 암호 자산 또는 암호 화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법제화되면서 특검법에서는 가상자산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저희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면 크립토 에셋이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암호화 자산, 암호자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산 원장 기술인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그다음에 이 거기에다 이제 비트코인 이후에 나온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안에 이 분산 원장 기술 안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한 계약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도입이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분산화된, 그러니까 중앙화된 어떤 금융기관 없이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기술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왜 디파이냐?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금융도 충분히 좋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왜 디파이가 각광을 받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통적인 금융을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 바로 그것이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굳이 전통적인 금융을 대체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이제 전통적인 금융에 여러 문제점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디파이가 이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금융에서의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디파이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현실에 적용이 됐을 때 전통 금융의 어떤 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디파이를 굳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이유 중 저는 중요한 이유라고 보는데 상당히 이제 저금리가 오래되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자 하는 투자자 그 유동성도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투자 대안으로서 이제 이 암호자산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이 암호자산의 유동성이 좀 많아지고 또 새로운 금융상품들 뭐 최근에는 이제 SEC가 또 ETF를 비트코인 ETF를 또 승인을 해서 이 어떤 이 일종의 어느 정도 이제 법제화된 어떤 금융 영역 안에 암호자산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 그러니까 특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바로 이 디파이에 관심이 당연히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이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기술인 것 같아요. 분산된 원장이고 어떤 블럭이 생성할 때마다 그 블럭 안에 어느 특정 양의 트랜잭션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되고 그 트랜잭션이 기록되어 있는 블럭이 어떤 이제 컨펌이 되면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 트랜잭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어떤 블럭을 계속 이제 체인처럼 연결돼 있어서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체인에 연결되는 기술에는 이제 여러 암호화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이제 뭐 문제가 됐던 어떤 그 인터넷상에서 어떤 결제를 할 때 문제가 됐던 더블 스펜 문제를 어떤 합의 알고리즘을, 다양한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결을 함으로써 실제로 실생활에서 어떤 페이먼트 기술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는 비트코인의 어떤 합의 알고리즘은 잘 알고 있는 프루프 오브 워크, 여러 이제 어떤 매스메티컬 프로블럼을 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상당한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어떤 그 블럭을 이제 합의하는 데 있어서 그 블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컴퓨팅 파워를, 어떤 코스트를 요구하죠. 뭐 그게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컴퓨팅 파워를 가장 많이 쓴, 그러니까 그 블럭을 체결하게 되는 그 채굴자가 이제 그 채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채굴자가, 보상을 받는 채굴자가 기록한 블럭이 이제 실제로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원리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라고 해서 컴퓨팅 파워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식의 합의 알고리즘이 이제 고안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입니다. 요즘은 이제 많은 이제 메인넷들이, 어떤 네이티브 블록체인들이 이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 기반으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그 카르다노 또는 폴카닷 또는 이제 솔라노나 테조스, 이런 새로운 블록체인들이 메인넷들이 상당히 부상하고 있죠. 뭐 이외에도 뭐 델리게이티드 POS라는 것도 있고 프루프 오브 히스토리, 솔라나가 요즘 아주 가장 핫한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랑 프루프 오브 히스토리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이력들을 일종의 어떤 암호화한 함수로 표현을 해서 바로바로 이제 과거의 이력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한 어떤 확장성을 갖고 있고, 빠르게 이제 빠르게 블록을 생성할 수 있고, 뭐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어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또 스마트 컨트랙은 뭐 잘 아시겠지만 미리 프로그램을 해놓고 어떤 컨트랙이 어떤 조건이 맞추면 자동적으로 컨트랙이 이제 실행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시작이 되었고, 요 최근에 이제 피어스, 그러니까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 기반의 카르다노, 이오스, 테조스, 소라나 등에서 이 스마트 컨트랙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디파이의 가장 두 개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컨트랙인데,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 합의 알고리즘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이 가능한 이런 카르다노나 이오스, 테조스, 솔라나, 이것들이 어떤 넥스트 어떤 그 블록체인으로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진행하기 전에 실제 전통적인 금융 시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뭐 화폐의 기능 세 가지가 있죠. 어떤 재화의 단위라든가 어떤 매개 수단이라든가 가치의 저장, 이런 돈의 화폐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하는 화폐는 뭐 우리가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그 화폐로부터 해서 뭐 지금의 어떤 종이 지폐까지, 또는 요즘은 뭐 보이지 않는 어떤 전자화폐 같은 것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 실제로 이제 과거에서부터 이제 정말 난 피지컬하게 이제 사실 어떤 종이의 화폐는 이미 중국에서부터 뭐 이미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3세기 이전부터 이미 만들어졌었고, 유럽에서는 13세기에 이제 유럽에 이제 그때 전달이 됐었죠. 이제 그럼에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이용한 페이먼트들은 이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금융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런 머니 트랜스퍼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사람이 직접 이제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중간에 어떤 매개자나 어떤 중앙 어떤 그 인스티튜션, 이것들 존재를 해서 어떤 난 피지컬한 어떤 머니 트랜스퍼가 최초에 있었던 게 1870년대라고 합니다. 이 지금 웨스턴 유니온에서 제일 처음 난 피지컬한 이제 머니 트랜스퍼가 있었는데, 이 당시 이게 바로 그 증거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300달러에 해당되는 그 돈을 트랜스퍼 하는데, 보시면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 부분, 이제 피에 해당되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코스트 오브 텔레그램이죠. 그 피에 해당되는 것들이 전체 토탈하면 9.34 정도 됩니다. 즉, 그러니까
1873년도에 난피지컬한 머니 트랜스퍼에 대한 트랜잭션 피죠. 어떻게 보면 트랜잭션 피가 그 당시에 이제 이미 3%였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금융 서비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서비스 보면은 어떤 평균적인 어떤 트랜잭션 피는 3%에서 크게 더 낮아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해외 송금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트랜잭션 피를 또 이제 요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즉 15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융 비용 자체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도 보면은 크레딧 카드에 대한 등장, 뭐 우리가 ATM기가 등장했고, 텔레콤, 그러니까 전화로 하는 은행 서비스, 인터넷 뱅킹, 그다음에 2004년도에 어떤 이제 모바일 페이먼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알리페이를 비롯해서 그리고 뭐 로보 어드바이저, 그다음에 뭐 애플페이, 그다음에 저희 내일 상장을 앞두고 있죠.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삼성페이, 스마트폰에 이제 카드를 직접 가상의 어떤 스마트 신용카드를 넣어다녀서 스마트폰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삼성페이.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제 바이오페이, 뭐 지문이나 홍채 또는 뭐 정맥 이런 것들을 이용한 바이오페이도 등장을 했는데 이런 다양한 어떤 이노베이션이 파이낸스 섹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 비용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이런 단지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어떤 금융이 특히 은행, 뱅킹이죠. 뱅킹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가지고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이득, 프로핏이죠. 또는 계속되고 있는 어떤 그 양극화 이런 쪽에서 측면을 봤을 때도 과연 파이낸셜 서비스가 정말 인류에게 보다 나은 어떤 그런 환경을 또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주식 시장만 봐도 우리 실제로 어떤 트레이딩은 우리가 HTS 뭐 스마트 모바일로도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거래가 완료되는 데는 아직도 2, 3일이나 걸립니다. 상당한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이제 해외 송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이 넘게 걸리기도 하고 엄청 많은 비용이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뭐 17억 명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성인 중에 17억 은행 계좌를 가질 수 있는 성인 중에 17억 명이나 되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전체 인구의 거의 성인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는 성인들의 3분의 2 이상이 스마트폰을 또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많은 전 세계 뭐 아프리카나 뭐 남미나 아니면 뭐 동아시아나 이쪽 국민들은 실제로 은행 계좌가 없기 때문에 뭐 렌딩이나 뭐 어떤 바로잉 또는 또 세이빙에 대한 인트레스트 레이트 어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이런 금융 포용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그 상호 운용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들 우리나라도 보면 그냥 지주회사들 간에 상당히 큰 칸막이가 있고 같은 지주회사 안에 금융 지주회사라고 하더라도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뭐 자산운용사들 간에도 또 이제 상당한 칸막이가 존재하고 있죠.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 또 하나의 또 문제점은 트랜스페어런시가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어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어떤 대출을 받고 싶은데 어느 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 금리가 나에게 가장 좋으냐라는 것들을 하려면 일일이 이제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해봐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오픈 뱅킹이라 그래서 상당히 이제 트랜스페어런트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직업과 뭐 소득이나 아무튼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을 하면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에 어디가 있고 각각의 금리를 어떻게 제공해 준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상담을 하면 또 다른 또 상품을 또 소개받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오픈 뱅킹으로 상당히 이 트랜스페런시 부분이 향상은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정말 낮은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상당히 이제 저금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뭐 사실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5% 이상 오르기도 했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10년만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보면 80년대 이후에는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대체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상당히 많아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암호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 수요, 일단 관심이 증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얼마나 그 관심이 이제 되어 있는지는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어떤 그런 가격들을 보면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 2017년도 말에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큰 하락을 받았고, 최근에 다시 또 급성장을 크게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때 시장과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당시 2017년, 18년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주된 어떤 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기관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물론 이제 중심이 된 게 중국인이나 아니면 이제 한국도 그렇고요. 주로 아시아 쪽 돈들이 많이 들어갔었다고 보면은 2020년도,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성장한 배경에는 바로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의 금융기관들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갑자기 이제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펀더멘탈하게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 4년마다 그 반감기가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4년마다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에 반감기가 오면서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반감기의 영향으로 촉발은 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펀더멘탈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 상승은 다른 다우존스나 S&P 골드에 비해서도 상당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이제 비트코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격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제 이더리움이 증가하게 되는 배경이 비트코인이랑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SEC가 ETF를 승인하면서 상당히 이제 최고점을 또 갱신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ETF 승인이 아직 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 전에 최근에 또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거든요. 바로 그런 배경에는 바로 이제 디파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디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디파이 마켓은 사실 이더리움과 같이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의 많은 디파이 생태계는 이더리움 기반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에 최근에 상당히 많은 급성장이 있었고, 지금 이제 이건 코인 마켓 캡의 데이터인데, 이거는 이제 상위 100개 그 디파이 앱에 대한 마켓 캡입니다. 지금 이 규모만 봐도 1,400억 불이 이게 넘어가죠. 그 전체 코인 자체가 시장이 2조 7천억 달러 정도 지금 이제 집계가 되는데, 그중에 디파이 규모는 1,500달러가 조금 안 되는 그 규모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체 암호자산 시장에 비하면 뭐 5%도 채 안 되는 시장이 불과해요. 여전히 디파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제 방금 보여준 그 통계 자료는 상위 100개 코인을 이제 종합한 거라면,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디파이 코인에 대한 마켓 캡이거든요. 마켓 캡이라고 보통 이제 토탈 밸류 락드로 해서 실제로 얼마의 돈이 이 금융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2,400억 불이 넘어가는 그런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바로 1년 전만 해도 이제 막 1,000억 불 정도밖에 규모가 안 됐어요. 1,000억 불도 사실 작진 않습니다. 1,000억이 아니라 100억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2,400억 불이 된 게 불과 1년도 채 안 돼서 거의 뭐 24배 이상 급성장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상위 이제 해당되는 몇 개 이제 디파이 앱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커브 몇 개 이제 그 이슈 보시면 이 네이티브 블록체인입니다. 뭐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펜텀 이런
다양한 블록체인 위에서의 디파이 생태계가 별도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앱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디파이 섹터들에 따라서 또 나눠지는데 요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체인지 앱에 해당되고 마켓 다오 같은 경우에는 랜딩 또는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되는 그런 섹터를 갖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디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디파이라는 것은 전통 금융 같은 경우에는 중앙 중개자가 있죠. 금융기관 존재해서 각각의 뭐 교환이나 페이먼트나 이런 것들을 다 중개를 했었는데 이 디센트럴라이즈 된 경우에는 중앙 중개자가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페이먼트라 그러면 중간에 뭐 비자나 벤모 또는 페이팔, 마스터카드 이런 어떤 신용카드나 어떤 중개 금융기관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리시버하고 나하고 이제 결제하는 데서 중간 단계가 여러 개가 이제 거치게 되지만 바로 이 디센트럴라이즈된 경우에는 바로 이 중간 단계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신용카드 회사 또는 나의 어떤 계좌를 갖고 있는 뱅킹 이런 것들이 다 불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리시버 간의 어떤 그 지갑만 있으면 서로 직접적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단축이 되고 거래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단축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라는 것이 이제 아까 보셨듯이 2020년 이후에 상당히 크게 급성장을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많은 연구자들이나 뭐 산업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를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직 이제 어떤 포멀한 데피니션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것저것들을 많이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바로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위에서 만들어지는 DApp,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포함이 되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고 바로 이것들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파이낸셜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전통금융과 비교를 했을 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네. 기존의 전통금융과 이제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기존의 전통금융은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제공이 되는 금융 서비스였어요. 하지만 이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는 법정화폐 기반이 아니라 암호화폐, 암호자산 기반의 파이낸스다. 그러니까 법정화폐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법정화폐를 이용해서 하는 파이낸스가 아직까지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고요. 그걸 분리돼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취약한 점은 실제로 디파이라는 것이 마켓캡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실생활 금융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것이냐,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클리어한 솔루션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디파이는 바로 스마트 컨트롤이 가능한 이더리움 기반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형태로 디파이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D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D앱에 대해서는 여러 장단점이 있는데 이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한번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이거를 곧 수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터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계약을 미리 해놓게 되면은 나중에 그게 어떤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스마트 컨트랙에서 그래서 만족하게 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장점이지만 결국은 이게 만약에 어떤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인데 이걸 수정해야 되는 계약을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과거 거를 수정할 수 없고 새로운 계약을 또 맺어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트랜스페어런트한 부분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장점일 수 있지만 어떤 그 악의적인 참가자 또는 해커들 입장에서는 이런 트랜스페어런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할 대상을 또 알려주는 뭐 그런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D앱에서의 어떤 그 풀어야 되는 어떤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15초마다 블럭이 생성이 되고 한 번에 실제로 그 트랜잭션 할 수 있는 숫자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D앱이 그러니까 디파이 생태계가 커지려면 이 확장성이 상당히 커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기반의 새로운 블록체인들이
뜨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확장성을 상당히 넓혀준 그런 블록체인에 해당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파이 액티비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이자 농사라고 하는 일드 파밍이라고 있습니다. 일드 파밍이 어떻게 보면 디파이 시장을 아주 크게 견인한 주된 어떤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새로운 시장에 참가를 하려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지 그 시장에 참가를 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 일종의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랜딩이나 바로잉이나 아니면 뭐 이런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암호자산을 거기다 예치를 하게 되면 그 예치에 대한 대가, 그 어떤 그 활동, 디파이에 대한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일종의 보상을 받는데 그 보상을 내가 예치한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내가 예치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이더리움에 예치된 이더리움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치된 서비스가 하나의 디앱인데 그 디앱에 컨트리뷰션 하면서 그 대가로서 그 디앱의 토큰을 이제 보통 받게 됩니다. 그 토큰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자 농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하나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리퀴디티 마이닝이라고 해서 뭐 랜딩이나 뭐 익스체인지나 이런 것들이 디센트럴라이즈 된 상황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존에 어떤 중앙 중개자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금융 기법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금융 기법이 리퀴디티 풀을 만드는 겁니다. 유동성 풀을 만들어서 그 유동성 풀 안에 교환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교환의 쌍에 대한 리퀴디티 풀을 만들고 그 리퀴디티 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프로바이더들이 리퀴디티를 제공하는 그 대가로서 또 일종의 보상을 받는 것이 이제 리퀴디티 마이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떤 그 이용자들은 나중에 그 서비스 이용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수수료를 지불할 때 바로 이 리퀴디티 풀에 일종의 보상을 제공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보상을 서로 나눠 갖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또 이제 최근에 그렇게 많은 또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암호자산이 커지게 된 어떤 첫 번째 계기가 바로 ICO라고 볼 수 있는데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변모하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한 어떤 이니셜 ICO가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스킴이 많았고 그러면서 사기에 대한 우려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각국의 규제들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ICO가 많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그 디앱이나 새로운 코인을 발행함에 있어서 중앙화된 거래소, 우리나라 지금 뭐 빗썸이나 또는 이제 그 업비트를 이용을 한 그 거래소에서 직접 이제 코인을 상장시키는 뭐 우리가 이니셜 익스체인지 오퍼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IEO 이런 걸로 변모했는데 최근에는 또 이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에서 익스체인지인 DEX라고 표현합니다. 디센트럴라이즈드 익스체인지에서의 어떤 코인 상장 이것도 이제 또 새로 시작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코인을 발행하는 하나의 기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제 처음에 코인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상장시킬 수도 있겠지만 상장시키는 대신에 그냥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에어드랍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새로운 서비스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뭐 그런 액티비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이런 액티비티들이 실제로 디파이를 들어오게끔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요 활동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파이 자체는 다양한 그러니까 여러 겹의 스트럭처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머니 레고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틀먼트 레이어가 존재를 해서 어떤 이제 네이티브 블록체인이죠. 보통 이더리움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이더리움 기반의 에셋을 만듭니다. 이 에셋 레이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거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어떤 언더라잉 에셋 자체가 법정화폐가 아니라 암호자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암호자산을 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높은 변동성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로잉 랜딩이나 뭐 이런 뭐 파생 상품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상당히 어려움이 존재했는데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실제로 어떤 뭐 달러나 아니면 다른 어떤 통화 또 아니면 다른 어떤 피지컬한 에셋일 수도 있습니다. 금이나 석유 가격과 이제 연동을 시켜서 어떤
연동화된 안전화된 자산을 만드는데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게 되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우리가 기존 전통 금융에서 했던 뭐 렌딩, 데리버티브, 매니지먼트, 익스체인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의 D앱들이 하나하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런 서비스들이 서로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그 D앱에서 뭐 렌딩만 하던 D앱이 이제 익스체인지도 같이 하게 되고 익스체인지라는 그룹이 렌딩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뭐 데리버티브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결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결합된 서비스들을 여러 개 서비스들을 이제 비교하고 또 결합시켜서 또 새로운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그리게이션 레이어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어그리게이션 레이어까지 크게 5개의 디파이 그 계층을 갖고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디파이를 실제로 하고 참가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지갑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디파이 서비스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디파이 섹터는 우리가 전통의 금융 서비스하고 똑같습니다. 뱅킹 서비스가 있고 그 뱅킹 서비스 시작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페이먼트 시장도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뭐 디센트럴라이즈 트레이딩, 익스체인지도 있고 그다음에 바로잉 렌딩 이제 신용 시장이죠. 그다음에 파생 상품 시장, 그다음에 뭐 보험 시장까지 최근에는 많고 최근에 뭐 펀드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뭐 NFT, non fungible 토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non fungible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더리움 기반에서 발행되는 일종의 어떤 그 SL 레이어에서 해당되는 건데 그 ERC 기반에는 이제 펀저블 토큰 같은 경우는 교환이 가능한 토큰이고 non fungible 토큰은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유니크하고 이제 교환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그 희소성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뭐 그런 토큰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뭐 디지털 아트나 아니면 콜렉터블, 뭐 어떤 수집 이런 것들에서 이제 디지털 수집을 해서 이 NFT를 이용해서 이제 그 희소성을 검증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최근에 정말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이 NFT 시장도 일종의 디파이 시장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시장은 덱스 시장이 지금 현재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랜딩 시장이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장이 이 디파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출 앱 중 그러니까 랜딩 같은 경우에는 에이브 그다음에 컴파운드 메이커 이 세 개가 가장 메인이고 이 메이커가 가장 오래된 대출 앱이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덱스 같은 경우에는 커브 파이낸스나 이 유니스왑, 스시스왑 이런 것들이 이제 3대 거래소가 해당되는데 이 유니스왑이 가장 오래된 그 최초의 디센트럴라이즈드 익스체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는 아니고 가장 오래됐습니다. 현존하는 또 네, 그다음에 이제 파생상품 분야에는 이 신텍시스가 이제 가장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이 넥서스 뮤추얼 같은 경우에는 인슈런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인슈런스 부분이 해당이 되겠고, 이 그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과 같이 디파이 시장이 성장을 했는데 이 대출이나 덱스 파생상품 그러니까 규모가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이 큰 디파이 섹터들에 보면은 여전히 과거에 초기에 출시됐던 서비스들이 여전히 마켓캡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처음에 출시되고 그 다음에 나왔던 여러 다양한 이런 디파이 서비스들이 물론 이제 새로운 시도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어떻게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초기 시장에 이제 선점했던 그런 디파이 서비스들이 여전히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디파이 에코시스템의 가장 큰 어떤 기본 블록체인에 해당되는 것이 이더리움이고요. 이더리움은 디파이의 대부분의 모든 분야에 다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의 여러 디파이 서비스들도 다 이더리움 기반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들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 테더, USD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 기반에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되겠고 서비스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 이제 2021년도 8월 기준으로 162개의 프로젝트가 지금 존재한다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더리움 기반이 여전히 문제점은 있지만 어떤 확장성의 문제는 있지만 이더리움이 어떤 디파이 시장, 디파이의 가장 큰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솔라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디파이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솔라나의 기반의 어떤 그 디파이 시장들이 상당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디파이 시장을 이더리움 시장이다라고만 앞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에 디파이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솔라나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뭐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인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더리움이 이제 그 런치가 되면서 사실 디파이 시장이 같이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겠고 지금 메이커 다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다이를 이제 발행하는 디앱에 해당되는 것인데 바로 이 디앱 이 다이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디파이의 어떤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서비스가 다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마켓 메이커 다오가 가장 초기 디파이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이후에 이제 컴파운드가 등장하면서 이제 크게 이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여러 얘기했던 액티비티 중에서 일드 파밍 이자 농사라고 해서 참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이제 증가를 한 그런 프로토콜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유니스왑이 2018년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지금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디파이 서비스들이 2018년도에 주로 많이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파이와 시파이 간의 이제 차이를 보면은 뭐 가상자산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전통금융과 핀테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법정화폐를 이용을 하고 있지만 디파이는 가상자산을 이용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시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Centralized Finance이긴 한데 가상자산을 다루고 있는 지금 뭐 빗썸이나 업비트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다 다루고 있죠.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화폐가 다르고 중개자 자체가 실제로 전등금융이나 핀테크, 시파이까지 다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중개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중개자를 대체하는 거버넌스 토큰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도 개인이 직접 자기가 이제 월렛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다 컨트롤할 수 있게 자산들을 다른 중앙화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금액을 내가 어느 정도 디파짓을 해야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디파짓을 하지 않아도 그 내가 원하는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 서비스의 주권을 본인에게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디파이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디파이 서비스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디파이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더리움의 수수료는 보통 이 게스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게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더리움 트랜잭션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제공하게 되는데, 우리 기본 단위가 게스고요. 게스의 이제 이 단위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 10의 마이너스 9승 이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하나 만들고 그게 실행이 될 때마다 트랜잭션 코스트를 좀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21,000 게스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게스의 한 단위 가격이 이제 3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트랜잭션 코스트를 위해서 내가 제공해야 되는 것이 이더로 치면은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그 디파이 서비스에 내가 참여하겠다고 하고 그 트랜잭션을 이제 코스트를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일정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수수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급성장하고 최근에 또 최고가를 경신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디파이 서비스의 이용자가 어느 정도 또 증가를 하고 있고 그거 추세와 또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게스라고 하는 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디파이에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은 월렛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 지갑 서비스인데 지갑 서비스는 이게 수탁 업무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를 하고요.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주권은 이제 본인한테 보통 가져온다라는 게 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기본
프린시플이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모바일을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데스크탑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서비스가 두 개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웹 브라우저로 하는 이제 메타마스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갑 서비스인데요. 당연히 이제 메타마스크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긴 하는데 상당히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면 अर्전트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두 서비스 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디파짓이 필요 없고 내가 어떤 지갑 안에 내가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 내 지갑 안에 어떤 내 그 이더리움이나 다른 어떤 그 암호자산을 갖고만 있으면 됩니다. 굳이 이 지갑 회사에 내가 돈을 거기다 맡겨놓을 필요는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첫 번째 SL 레이어에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보면요.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실제로 디파이 서비스를 가능하게 되는 첫 번째 어떤 그 허들을 넘겨준 거거든요. 높은 볼라틸리티를 에 대한 그 리스크를 없애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이제 그 fiat collateralized, 그러니까 어떤 통화에 어떤 연계된 패그된 어떤 그런 형태가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크립토에 이제 collateralized 된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담보를 실제로 통화를 가지고 담보를 하는 경우 아니면 그냥 가상자산을 가지고 암호자산을 가지고 그냥 그 담보를 하는 경우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가 센트럴라이즈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새로 어떤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슈하고 그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데 테더가 이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게 테더고 그다음에 요 코인베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컨소시엄에서 이제 만들어진 코인이 USD 코인에 해당됩니다.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가 참여하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잘 알려지게 됐고 이제 코인베이스가 이제 얼마 전에 낙스닥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그 코인베이스의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디파이로도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USD 코인을 통해서 이제 코인베이스가 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거래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USD 코인을 가지고 코인베이스 안에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바이낸스 코인도 그렇고 이 USDC도 그렇고 각각 그 중앙화된 거래소 있죠. 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이런 중앙화된 그 거래소들이 자신들의 고객들을 이렇게 묶어두는 또는 더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인센티브로도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이에 대해서는 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암호자산을 이제 담보를 통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라에 해당되는 게 테라 뭐 코리아도 있는데 테라 USD도 있습니다. 이 테라가 바로 이제 그 알고리드믹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되는 건데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더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비트파이낸스라고 하는 거래소로부터 이제 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비트파이낸스라는 어떤 중앙화된 조직이 있고요. 이 중앙화 조직이 실제로 한 1달러의 USDT를 발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1달러를 담보로 이렇게 매칭해서 갖고 있다라고 처음에 이제 그 어나운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네가 이슈된 그 USDT만큼 현금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되게 많았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제 조사가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얘네가 가지고 있지 않다. 뭐 그래서 이제 상당한 큰 리스크고 뭐 리스크가 있었었는데 죄송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위험 부분이 해소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얘네들이 그 정도의 담보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화된 경우에는 우리는 충분히 잘 담보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중앙화된 조직들이 만약에 해킹이 되면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피해는 피해가 또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중앙화된 조직으로서 갖게 되는 위험 요소도 존재하게 됩니다. 또 그에 반해서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 대표적인 게 아까 메이커 다오
에서 발행하는 다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 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버 콜렉터라이즈드입니다. 그러니까 가상 자산을 암호 자산을 이제 초과 담보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더리움을 이제 담보를 통해서 다이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받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더리움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100달러의 가치에 해당되는 다이 스테이블 코인 다이를 발행을 받고 싶다 그러면 150달러에 해당되는 이더리움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초과 담보를 예치를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받게 되는데 이 초과 담보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가상자산, 이 암호자산의 가격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50% 정도의 여유를 주는 거죠.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리퀴데이션 시키기 위해서 리퀴데이션 시켜서 그 담보를 이제 리퀴데이션 시켜서 이제 원래 회수를 하기 위한 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150% 정도 해당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더리움 기반에서 디파이가 어떤 트랜잭션이 되면 트랜잭션 피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150%보다 더 높은 어떤 이더리움을 제공해야지만 다이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은 뭐냐면 이 네이티브 블록체인에 해당되는 이더리움 자체가 이제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어떤 이게 디파이 서비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또 아까 가스에 대한 어떤 그 단위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수료가 너무 비싸지는 문제점이 있고 또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고 그런 여러 이제 어떤 그 확장성의 문제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알고리드믹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큰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이 두가 기존의 센트럴라이즈 된 거 또는 초과 담보 시장의 어떤 하나의 대안으로서 좀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1달러의 어떤 달러에 대한 패그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했을 때 가격이 1달러에 비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은 이 서플라이 자체를 자동으로 조정을 시켜줍니다. 이게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서플라이를 조정함으로써 실제 가격에 맞춰주게끔 하는 것이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서플라이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고 이제 어떤 그 메이커 다오 그러니까 중화된 어떤 그 조직에서 중화된 조직이 아니라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으로 서플라이가 바뀌는 거라서 내가 만약에 이 토큰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토큰 자체도 알고리즘에 따라서 계속 변하게 되는 그런 형태고요. 하나는 이제 세뇨리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만약 토큰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갖고 있는 비율만큼 토큰을 새로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 만약에 토큰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본인이 그 토큰을 없앨 수 있는 뭐 그런 쿠폰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럼 쿠폰을 사가지고 그 서플라이를 없애고 다시 그것을 나중에 내가 필요로 할 때 또는 나중에 더 발행을 하게 될 때 그 쿠폰을 이용해서 더 많은 토큰을 또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USD, 그러니까 테더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뒤로 이제 USD 코인과 바이낸스 코인, 그다음에 다이, 테라, 요게 이제 알고리즘이 코인에 해당되고요. 요 5개 정도가 가장 메인이 되는 현재 그 많이 활용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인데요. 다이 같은 경우에 이제 메이커 다오에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시간이 부족하네요. 시간 조절을 잘 못했는데 어,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원래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만 했었는데 그게 이제 멀티 콜레터럴로 바뀌었습니다. 이더리움, BAT, USDC, 이제 WBTC 이런 다양한 콜레터럴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이 패그가 이곳에 이제 그 실제로 예치를 하게 되면 이거를 컨트리뷰션을 하게 되면은 고버넌스 토큰을 또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이커 다오가 유지되는 그 어떤 그 거버넌스에 참여를 할 수 있는 토큰을 발행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2019년도에 토큰을 발행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많은 디센트럴라이즈되어 있는 디파이 서비스들이 자신들의 토큰을 이용을 해서 거버넌스를 결정짓는 어떤 일종의 보딩 라이트를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 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그 도구가 바로 이 거버넌스 토큰에 해당되는 거고, 이 거버넌스 토큰을 이자 농사의 개념으로 이제 참가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로 제공을 하게 되고, 이걸 갖게 되면 또 보딩 라이트를 갖게 되고 있어서, 이 바로 이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하는 이 토큰들 자체가 일종의 기존의 전통 금융에서 했던 주식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그 세이빙하는 어떤 예금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장에서 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 가격이 또 계속 변하거든요. 또 시장에서 또 팔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수익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성격이 갖고 있는 토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가 메이커 다오가 바로 이런 거버넌스 토큰을 통해서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도 하고, 근데 이 다이는 또 다른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또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바로 랜딩도 할 수 있고, 다른 뭐 어떤 합성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다이를 그럼 왜 쓰느냐? 내가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데 다이를 왜 이슈하느냐? 내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겨서 이제 다이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초과 담보면 뭔가 좀 이게 좀 개인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초과 담보이긴 하지만 이더리움이 가격이 만약에 미래에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상승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팔고 싶진 않은 거예요. 하지만 다른 캐시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이 다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일단은 맡겨두고 현금을 사용하고 쓰고 나중에 다시 상환을 하고 다시 이더리움을 받게 되면, 그 이더리움을 가지고 또 다른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프로핏을 또 누릴 수도 있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다이가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고, 알고리즘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알고리즘이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몇 개의 그 모델들은 상당히 이제 유지를 잘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잉 랜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리퀴디티 풀 말씀드렸었잖아요. 실제로 디센트럴라이즈 되기 때문에 중앙화된 조직이 없이 랜딩, 바로잉을 어떻게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어떻게 맞추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리퀴디티 풀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랭킹에 해당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컴파운드인데요.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짝으로, 그러니까 바로잉 랜딩에 대한 짝으로서 리퀴디티 풀을 갖고 있습니다. 리퀴디티 풀을 갖고 있어서 그 각각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빌리고 이더리움을 맡기고 다이를 가지고 온다, 빌려온다라고 하면은 그 리퀴디티 풀에서의 이더리움 숫자는 늘어나고 다이 숫자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다이의 가격이 좀 올라가고 이더리움 가격이 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조절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바로 랜딩이 아니라 익스체인지에 해당되는 거고, 바로 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어떤 일단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뭐 스테이블 코인들을 예치해 놓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역시 이제 거버넌스 토큰을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 나중에 트랜지션 피를 배분해서 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풀을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받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랜딩하는 데는 개인의 신용이나 정보가 전혀 필요 없고, 그 당시에 해당이 되는 그 리퀴디티 풀의 정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인터레스트 레이트 정해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더와 다이가 USDC가 가장 많은 어떤 바로 랜딩에 사용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그런 암호 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그 애뉴얼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보면은 각 에셋들마다 다릅니다. 에셋들마다 디맨드 서플라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율이 다르게 나오는데, 특히 이더가 지금은 컴파운드에서는 가장 낮은 바로잉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건 넘어가고, 또 하나의 이제 요즘 이제 가장 큰 규모에 해당되는 것이 에이브인데, 이 에이브도 역시 이제 서플라이 디맨드에 따라서 인터레스트 레이트 자동으로 결정이 되고,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블럭이 행성될 때마다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누적돼서 계속 인터레스트 레이트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에이브도 마찬가지로 컴파운드와 비슷한 형태의 이더리움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제 누적이 되는데, 근데 인터레스트 레이트 책정이 되는 것이 비슷한데, 다만 다른 건 뭐냐면 이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variable interest rate가
스테이블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화된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어떤 그 변하는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를 따지면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를 받을 것이냐, 변동금리를 받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에이브가 바로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그걸 나중에 또 변경 내가 원하면 또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줍니다. 또 콜레터럴 같은 경우에 내 이더를 이제 콜레터럴 담보를 하고 있는데 이 이더리움 말고 내가 다른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에서 갑자기 써야 되는 일이 생겼다. 그럼 다른 담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존재를 하고 또 하나가 에이브가 이제 최근에 가장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래시론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플래시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트랜잭션, 그러니까 블럭이 하나 생성되는 안에서 바로잉과 랜딩이 다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담보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담보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이 하나의 블럭이 생성되는 그 안에서 빌렸다가 다시 이제 상환이 되는 이거까지 한 블럭 생성 기간 내에 모든 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플래시론이라고 하는데 바로 에이브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플래시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가됐죠. 이게 사실 많은 오류가 실제 몇 번 오류가 해킹 사건도 있었고 오류가 있었는데 여전히 이제 이게 담보가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 그리고 빠른 시간에 거래가 되는 소위 얘기하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 플래시론에 대한 시장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네. 제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 질문 그렇죠. 많이 네. 네, 그러면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 낭비를 잘 못했는데 네. 다른 것보다 일단은 디파이가 과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금융을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비트코인의 결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분명히 디파이가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올해에 이제 메이커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즉 디파이가 실물 자산과 실제로 연계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CBDC 이슈가 상당히 큰데 바로 이 CBDC가 발행이 되게 되면 CBDC도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디파이와 CBDC 파이낸스는 결국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경우에 기존의 디파이 커뮤니티와 CBDC 파이낸스는 우리가 전통금융 시장이거든요. 과연 어떤 식으로 공존할 수 있을지, 대체가 될지, 대체라기보다는 이제 공존할 수 있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고, 이외에도 ESG와 관련한 액티비티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디파이가 거기서 일정 부분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메타버스와 NFT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저 뒷부분이 더 궁금했었는데 네. 지금 아주 짧게 질문 2개 정도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발표 잘 들었고요. 교수님이 뒷부분에 디스커션 하시려는 부분에서 사실은 저도 많은 것을 인사이트한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이게 기존 트래디셔널한 파이낸셜 시스템을 대체하는 어떤 대안으로서 지금 이제 더 점점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시큐리티나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도 제약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이제 또 다른 어떤 이제 디스트럭티브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블록체인보다 더 나은 새로운 이제 테크놀로지로 또 다른 이제 디파이보다 더 나은 어떤 파이낸셜 시스템이 제공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렇게 될 경우 지금 이제 디파이가 완전 이제 사라지고 또 다른 어떤 시도들, 파이낸셜 서비스와 관련해서 또 다른 시도가 고려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없나요?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디파이 자체가 기존 전통 금융을 대체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은데 기존의 금융권에서의 어떤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디파이가 이 전통 금융 영역에 들어오는 걸 상당히 거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최근에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에서
이 디파이 서비스도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레귤레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디파이 이외에 다른 서비스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디파이 자체도 지금 전통 금융 서비스에 들어오려면 상당한 허들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블록체인 기반이 아닌 다른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들어오고 그게 기존의 전통 금융 시장과 잘 조화만 있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표적인 게 그 알리페이 같은 거,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지문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의 전통 금융 서비스에 크게 해를 입히지 않는 새로운 혁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쉽게 받아들이겠지만 디파이 자체는 중앙 기관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거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걸 대체라기보다는 사실 공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실까요? 네, 제가 하나만 이제 질문 혹은 코멘트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저게 이제 디파이가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디파이가 그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디파이 가장 기초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암호 자산과 현실 자산 이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닌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미 이런 그 현실 자산하고 암호 자산 간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사실 이게 바롱이 랜딩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 금융 서비스에서 돈이 필요해서 이제 뭐 담보를 통해서 그 돈을 빌려서 실생활에 뭐 소비를 한다든가 뭐 어떤 구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전히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바롱 랜딩을 한다고 해서 이제 뭐 사실 어떤 다른 금융 상품을 사거나 그래서 이제 어떤 투자 수익을 늘리거나 어떤 이런 그러니까 암호화폐 이 생태계 안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선에서 다시 회수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실제 생활과 연결된 거는 이걸 디파이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어떤 뭐 소비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돼야 실제적으로 이게 실제 우리 그 금융 서비스를 대체를 하느니 마느니 사실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으려면 이 디파이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살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든 거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그 실제로 어떤 통화하고 패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많은 실제로 이제 피지컬 에셋들이 토크나이즈가 되면서 우리가 실제 그걸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직접적으로 또 사실 연결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서비스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가 되고 또 현실을 바로 직접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좀 등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약자한테 좀 더 열린 그 시장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미래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조금 늦게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모두 다 자리 떠나지 않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영연구소 세미나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choa University.